친구들과 라이브 방송을 하던 김민중 씨. 그런데 민중이 형 DM 좀 봐주세요. 중국에 잡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거짓말이겠구나 싶었는데 몰랐어. 나 뭐야? 왜? 왜? 중국에 진짜 잡혀 있어. 진짜로? 응. 에? 영상통화를 했었을 때 진짜 중국에 갇혀있고 옆에 중국인들이 있어갖고 목소리를 낮춘 청년은 영상 전화를 통해 중국어 간판들이 내려다 보이는 숙소 밖 풍경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배낭을 전화했어요? 인식이 없다고요? 제가 전화해줄게요. 잠시만요. 저도 막 못 살겠다고 하진 않아요. 그게 제일 힘든 건 그게 중국 지역은 모르고 그 주소만 갖고 있고 호텔 안에 갇혀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SNS로만 연락하고 있고 인식이랑 다 뺏겼다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호텔 안에 감금돼 있다는 청년의 구조 요청. 마침 딱 중국인이랑 떨어졌다 하셔갖고 옆방에서 자고 있는데 몰래 지금 연락할 시간이 지금밖에 없다 하셔갖고 근데 얘네가 이제 앞으로 2시간 뒤에 일어난대요. 민중 씨가 청년과 영사관 양쪽 대화창을 오가며 중간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안 은밀히 구출 작전이 진행됐습니다.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 청년. 그가 촬영한 호텔 밖 건물 사진이 민중 씨를 거쳐 영사관에 전달됐습니다. 처음 청년의 구조 요청을 받고 이미 1시간이 흐른 상황. 현지 경찰 출동했대. 구조 요청을 한 지 1시간 30분. 드디어 청년이 구조됐습니다. 확보라는 단어를 딱 보시고 어떠셨어요? 아, 몸이 갑자기 막 힘이 다 빠지고 기분 좋고 막 뿌듯하고 일단 살았으니까 그게 너무 다행이라 생각하고 아무래도 요즘 보이스피싱도 엄청 많고 다른 나라로 이제 팔려가는 납치되고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올해 국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캄보디아 범죄 단지의 한국인 피해자들처럼 김도현 씨 역시 조금만 늦었다면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가 될 뻔했습니다. 한국인 납치 감금 사건 뉴스로 떠들썩한 상황에서 도현 씨는 어쩌다 중국으로 향했던 걸까요? 귀국하는 그를 공항에서 직접 만났습니다. 비행기 좀 딱 타고 내리고 하니까 마음이 놓였죠? 아, 근데 내리고는 많이 놓인 것 같아요. 아직 두려움이 남아있는 도현 씨. 범죄 조직은 그에게 무엇을 노린 걸까? 올해 20살인 도현 씨가 중국에 가면서 챙겨간 건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 이 모든 일은 인터넷 대출 문의를 하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제안을 받아서 어떻게 출국을 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원래는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신용점수가 낮아서 절대 대출이 안 나온다고 대신 중국에 넘어오면 거래 내역을 쌓으면은 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중국행을 결정한 도현 씨. 그는 비행기로 칭다오에서 하얼빈까지 이동한 후 다시 차량을 이용해 러시아 국경 도시 자무스까지 이동했습니다. 그곳에 도현 씨를 데리러 온 건 조선족과 한국인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문신이 좀 많았던 것 같거든요. 저를 조수석에 태우는데 여기 이렇게 칼이 담겨있는 클러치팩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칼 손잡이가 튀어나와 있었어요. 너무 커가지고 칼이. 사시미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여기 있던 사람들하고 이름하고 위치하고 이렇게 한국에 얘기를 하는 순간 넌 집에 못 가고 사람 불러 죽일 거다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현 씨를 호텔방에 감금한 건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이었습니다. 대출 준비를 위해 필요하다며 꼭 챙겨오라고 당부했던 물건. 그들이 처음부터 원한 건 도현 씨의 통장과 거액 이체를 위한 OTP였습니다. 그 돈을 그 세탁을 하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 세탁을 하는 과정이 제 통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시키는 대로 조용히 있다가 가면은 네가 그 필요하다는 돈 우리가 줄 수 있다. 보이스피싱에 쓸 통장을 빌려주면 큰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유혹. 이거 나는 못하겠다 진짜. 그래서 무섭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제가 다른 사람들 평생 돈 모은 거 훔치는 거 도와주고 그 돈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행히 피싱 조직의 본거지로 넘어가기 전날 도현 씨가 구출됐습니다. 그의 신고로 호텔에 있던 조직원들은 모두 검거된 상황. 대출을 미끼로 그를 꼬드겼던 한국인 모집책은 어떻게 됐을까? 그 사람 심지어 텔레그램 아이디를 밀고 삭제했어요. 그 대화 내용을 없애고 삭제했어요. 아이디를 탈퇴했어요. 혹시 그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지 않을까? 텔레그램에서 모집책의 흔적을 찾아봤습니다. 먼저 중국 청도를 키워드로 검색해보니 급전을 앞세워 통장을 팔라고 유혹하는 이른바 장대여 광고가 넘쳐납니다. 고액을 제시하며 통장 대여 광고를 올리는 이들은 누구일까? 제작진은 통장 대여에 대해 잘 안다는 한 제보자를 서울 도심모처에서 은밀히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시스템을 알아야 통장 대여 생태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을 이제 통장을 모집하는 업체를 이제 장집이라고 그러고 이제 오다집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곳이죠. 주식 리딩 사기라거나 아니면 코인 리딩 사기 아니면 뭐 중고나라 사기.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통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통장을 산단 말이에요. 장집에서. 그럼 이제 장집은 또 통장이 필요하니까 통장을 모집을 하는 거죠. 토스 실장은 말 그대로 이 명의자를 찾아가지고 장집에다 물어줍니다. 그럼 소개비를 받아요. 수수료를 받거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는 이른바 오다집이 중심이 된 통장 대여의 세계. 토스 실장이 명의자를 모집한 뒤 대포 통장 유통 조직 장집에게 토스합니다. 오다집은 장집에서 공급받은 통장들로 범죄를 저지르고 돈을 세탁합니다. 제일 밑에서 텔레그램으로 명의자를 모집하고 조달해주는 토스 실장. 그런데 취재 도중 한 토스 실장이 뜻밖의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가 왜 제보를 하려고 했냐면요, 살짝 심심한 것도 있었고. 그는 캄보디아에서도 일한 적이 있다는 토스 실장. 텔레그램 활동명 뚱이였습니다. 저 통장 팔게요 하고 명의자가 오면 제가 이제 인포 정보 좀 받고 이제 위에 돈 이제 상부한테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출국장 한 명 구하면 한 200, 300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토스 실장은 검거되거나 처벌받는 게 좀 약한 편인가요? 저는 걸리는 걸 거의 못 봤어요. 왜죠? 걸릴 이유가 없죠. 뒤에서 그냥 이제 연결만 시켜주니까 남을 게 없습니다. 뭐 정보 뭐 돌리는 것도 없고. 이름이 드러나는 명의자나 해외 거점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달리 오로지 텔레그램을 이용해 통장 대여를 중개하는 토스 실장. 마치 투명 인간처럼 검거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돈 많이 버셨어요? 저요? 네. 저 뭐 병원 벌었죠. 달에 조금 잘 벌면 한 4천 가까이 벌었고요. 좀 안 된다 하면 한 2천 정도 벌었고. 입증이 가능하냐는 물음에 그는 바로 자신의 계좌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토스 실장으로 1년을 일했다는 20대 뚱이의 계좌에는 무려 3억 원이 넘는 코인이 들어 있었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며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축구팀 전북 현대모터스. 그런데 팀의 유명세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건 전주에서 양갈비 식당을 운영하는 유태훈 씨. 안녕하세요. 혹시 사장님? 지난 5월 자신을 전북 현대 매니저라고 소개한 남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북현대라고 해서 저희가 예약을 잡을 건데 일군들이 뭐 다 온다. 저희 가게에 전북현대 선수들도 자주 오고 해가지고 그래서 믿어버린 거죠. 선수 30명의 식사를 꼼꼼하게 예약한 매니저는 곧이어 수상한 요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이제 오후부터 해가지고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뭐 이제 부단장이 오는데 부단장이 뭐 이렇게 좋아하는 술이 있다. 그 술을 구매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돼서 자기네들이 구매가 힘들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구매 요청을 한 거죠. 술을 대리 구매해달라는 부탁. 한 병에 330만 원이나 하는 고가의 와인이었습니다. 동시에 이민혁 매니저는 전문 주류 업체를 소개해줬다고 합니다. 세진유통이라고 해가지고 주류 사업자 등록증이랑 명함이랑 거기서도 날라왔거든요. 제가 이제 구매를 하게 됐어요. 대리 구매해준 와인값을 회식 당일 함께 결제하겠다고 한 매니저. 그 말을 믿고 요청대로 11병을 주문한 사장님은 주류 업체에 3,630만 원을 먼저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예약 당일 찾아온 뜻밖의 손님. 그날 예약 시간보다 훨씬 빨리 축구 선수가 저희 매장에 방문을 해줬어요. 오늘 회식이신데 일찍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가서 여쭤봤는데 그런 회식이 없다라고 선수분께서 딱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아차 싶었던 거죠. 말로만 듣던 노쇼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이민혁 매니저도 주류업체도 모두 가짜였던 것. 올 한 해 비슷한 피해자가 무더기로 생겨났습니다. 저희 구단 이름으로 노쇼를 하시니까 그냥 노쇼 문제가 아니고 몇 지역이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 현금을 이체시켜서 사기 행각으로 봐야 되는 사건이었던 거죠. 통장이 다 대포 통장에 가짜였거든요. 이민혁 매니저를 사칭한 자의 범행은 전국에 걸쳐 벌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기를 친 게 강원 FC인가 봐요. 이게 계속 지역마다 뭐 강원이면 대전 뭐 이런 식으로 다 바꿔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올해 5월부터 집중적으로 벌어진 노쇼 사기 범행. 이렇게 전국에서 발생한 피해자들의 돈은 어느 한 통장에 집중됐습니다. 양갈비집 사장이 와인 대금을 보낸 바로 그 계좌. 예금주는 남민우였습니다. 거액이 들어간 통장의 주인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 PD수첩은 통장 주인을 찾기 위해 노쇼 사기 피해 제보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의 통장 주인이 PD수첩에 직접 연락을 해온 겁니다. 그의 통장이 어쩌다 전국적인 노쇼 사기 범행에 이용된 걸까? 천안의 한 유흥가 모텔에서 지내고 있다는 남민우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국적으로 몇 건 얼마나? 한 20건 정도 들어왔었어요. 일단 저희가 후회되는 것도 있긴 한데 너무 그 업자들한테 너무 괘씸했죠. 그 업자들이. 왜냐면 뭐 무피해 뭐 이렇게 막 글 올려놓고 뭐 보이스피싱 사용 절대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그 피해자분들이 직접적으로 입금한 계좌더라고요. 그의 통장에 모인 피해 금액은 8억 원이 넘습니다. 일정 금액을 받고 통장 대여를 했다는 남 씨. 시작은 이른바 개인 돈이라고 불리는 불법 사채를 이용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제가 이제 의류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물량을 그때 너무 많이 제가 떼오다 보니까 그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빚까지 내가면서 이제 했던 것 같아요. 은행권에 한 3천만 원 정도 있었고요. 은행권에서는 더 이상 대출이 안 돼가지고 빌린 거는 한 50 정도인데 못 갚고 있으니까 하루 연체 이자가 30만 원 붙여서 갚아야 되고 결국 제가 이게 300만 원짜리까지 늘어났어요. 한 2주 정도 만에. 연체가 되자 남 씨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채업자들의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욕설도 막 하고 이제 지인들이랑 가족들 뭐 안 좋은 쪽으로 막 협박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려준다. 우리가 안 괴롭힐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사채업자들의 집요하고 잔인한 불법 추심. 무력한 남 씨 앞에서 그들이 속내를 드러내며 요구한 건 통장을 팔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남 씨.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가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다 막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5년 동안은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고 5년 동안은 금융생활을 못한다고 봐야 되더라고요. 남 씨만의 일이 아닙니다. 각종 검색창에 넘쳐나는 통장 대여 광고. 텔레그램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거래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합숙입니다. 명의자가 그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지 못하게 그걸 감시를 하려고 합숙을 해요. 왜냐면 제가 다른 유심을 가져와가지고 은행을 통해서 다른 곳에서 돈을 빼돌릴 수도 있으니까 그때 합숙을 제가 5일 동안 했는데 무조건 9시에 깨서 제 핸드폰을 넘겨야 돼요. 합숙과 동시에 장집 사람에게 휴대전화와 OTP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업자가 거기가 2명 있는데 한 사람은 제가 딴 무슨 일을 못 저지르게 그 감시하는 역할이죠. 그 업자가 형님이라고 부르신 업자가 한 명 더 있었어요. 그분이 그 제 핸드폰을 가져가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고 또 다른 휴대전화를 가지고 범죄 자금을 빼돌리는 이른바 먹튀를 막기 위해 통장을 빌려주는 동시에 합숙을 한다는 겁니다. 지난달 한 대포통장 유통조직인 장집이 검거된 바 있는데요. 해당 조직도 먹튀 방지를 위해 엄격하게 통장 명의자들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대포통장 유통 조직에서 유통한 대포통장에서 불법 자금을 인출해 도주한 계좌 명의자, 일명 먹튀자 검거를 위해 출동팀을 두었고 먹튀자가 발생할 경우 집이나 직장 등으로 찾아가 계좌 명의자를 보복 폭행하였습니다. 폭행은 물론이고 스스로 머리를 밀게 하거나 청테이프로 결박한 장면 등을 촬영해서 공포심을 조장했습니다. 토스 실장이 명의자의 통장을 모집해서 유통조직인 장집에 명의자를 넘기면 장집은 대면 실장과 이체팀 그리고 보복 폭행을 하는 출동팀까지 두면서 명의자들을 관리했습니다. 위험천만한 장집 사람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을까? PD수첩은 통장을 팔려는 명의자를 가장해 한 토스 실장에게 접근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부천. 11시쯤에 텔레그램으로 도착했어요 라고 해보실 거고 네, 이 사람들이 아마 특성상 경계심이 엄청 심하다고 하니까 좀 위험할 것 같고 이상하네요. 남은 제작진들은 팀을 나눠 인근에서 장집 관계자와의 만남을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네. 아, 또 안산까지 가야 되나요? 그러면? 와, 그냥 여기서 그냥 뵙고 가면 안 될까요? 아, 혹시 안산 그럼 어디로 가면 되나요? 네네네. 그들은 차로 1시간 떨어진 장소로 올 것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할 무렵 여보세요? 네, 바로 모텔로 가는 거예요? 합숙을 하게 될 모텔 안에서 만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모텔에 가면 어떻게 할지 빨리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텔을 못 들어가게. 모텔 안에서는 잠입한 제작진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주차장 차를 일단 어디 보니까 어디 아무 데나 근처에 주차장에 그냥 대주시대요. 그들이 오기 전 제작진이 먼저 카페를 찾아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왔다. 죄송합니다. 저 내겠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네네 딴 데로 좀. 아 네네네. 걸로 그냥 놓고 갈게요. 새로 사드릴게요. 아 네. 네네. 아 그래 세븐일레븐 왼쪽이 왼쪽. 저쪽 있어요, 저쪽 있어요. 그럼 피디님 저쪽으로 하시고 제가 이쪽으로 갈게요. 예, 무섭습니다. 예, 피디님, 예. 모텔. 예, 모텔로 가요, 모텔로 가시면 돼요, 모텔로. 그런데 모텔촌으로 사라져버린 대면 실장. 이대로 모텔방으로 들어가 버린다면 안전 문제로 인해 더 이상의 취재는 불가능한 상황. 그런데 형 앞으로 지나가래. 모텔로 안 들어가네? 여기있다. 어떤 대화를 하려고 이렇게 은밀히 움직이는 걸까?
인적이 드문 카페에 가서야 그는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쓰일 거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보이스피싱 말고는 없어요. 그거는 저희가 정할 수가 없어요. 일단 저희도 상대가 있고 저희들이 따로 별도로 있어요. 보이스피싱에 쓰인다면 통장 명의자가 처벌받는 게 아닌지 물었습니다. 정가 없죠. 네, 이건 절대 안 줬어. 확실한 거. 아 이거 100%에 1000%에 그때는 이거 저희가 대본 이런 거 드리는데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잘해야 돼요. 그냥 대본대로만 하면 되나요? 네. 진입 절대 안 간다. 절대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아 후에 무슨 돈인지도 몰랐고 그냥 돈이 너무 급해가지고 그 막 지인이 돈 갚으라 정도 있죠. 그냥 대환대출 대본 줘요. 통장이 범행에 사용된 뒤 명의자의 계좌가 정지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까? 아니 어차피 찍히면은 제가 아니 찍히면은 받을 방법이 없어요. 거기를 아닐 수도 있겠네. 잘려 재밌게 일해? 제가 지금 직원이 너무 많이 필요해가지고 못하는 예도 최소 600원. 한 달에 600이요? 네. 다 좋아해요. 어디 가서 이거 뭐예요? 마지막으로 대면 실장의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뭐 엄한 짓만 안 하신다 하면은 저희도 편히 봐드리고 사장님이 만약에 장난질 하면은 그때는 애들 들어와요. 대면 실장이 속해 있는 장집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그에게 물어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MBC PD 수첩이에요. 아 네네. 말씀 좀 잠시 나누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추워가지고 가려고. 아, 어디 가시나요? 집에 가야죠. 장대하러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다 알고 왔는데. 아 아니에요. 장대하러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실장 맞으시죠? 아니에요. 설득 끝에 그와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는 통장 대여자들을 감시하거나 지시에 따라 이체 일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그 장 어디다 쓰려고 하셨어요, 오늘은? 들어오는 돈은 그냥 뭐 로맨스 스캠이나 보이스피싱 돈들 들어오는 거고 저는 뭐 자금을 직접 정하는 건 아니고 OTP만 찍으니까 제가 어디 쓰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고. 그런데 취재 도중에도 그에게 계속 전화가 걸려옵니다. 잠깐만요. 이게 저희가 그냥 OTP 찍어서 보내는 건데 상선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텔레그램 방. 상선이 신호를 보내면 곧바로 이체를 위해 OTP를 발송한 내역들이 확인됩니다. 이거는 누구 OTP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다른 장주들. 다른 장 명의자들? 네. 아. 인터뷰 도중에도 범죄 수익금을 다른 통장에 이체하라며 계속해서 세탁 지시가 내려오는 상황. 지금 이 장의 오다집은 어디예요? 그거를 몰라요, 저희는. 그냥 거기도 해외에 계시는 건데 저희가 알 수는 없죠. 얼굴도 본 적도 없고. 상선이 조선족으로는 알고 있어요. 상선 조직원 중 한 명이 영상을 보내온 적도 있다고 합니다. 집 안에서는 이제 땅고도 치고 뭐야 그래서 일하러 자기 쪽으로 넘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조사 끝나면은? 네. 한 건 할 때마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지금 그쵸. 피해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냥 피해가 아니라 사람들 피눈물 나는 돈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만든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잖아요. 네. 그냥 어차피 제가 받는 건 아니고 제가 그냥 이 직업으로 하면서 이 사람들 케어하면서 조금이라도 잘못한 거는 알고는 있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말하면서도 시종일관 여유가 넘치는 모습. 자신은 가해자가 아니라 단지 지원자, 연결자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도 그냥 직업적 행위로 보는 거예요. 이게 범죄 행위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벌기 위한 그냥 일이었을 뿐이다. 이런 조직 범죄에서 중요한 게 이제 안전성과 지속성인데 사실은 이런 중간 모지책들이 그것들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큰 역할을 하거든요. 자신의 범죄를 직업처럼 느끼고 있다는 그는 어쩌다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된 걸까? 저도 처음에 뭐 이런 개인 사채랑 전 지금도 솔직히 막 추심이 있거든요. 저도 장팔로 왔다가 자기 묶이거든요. 묶이면은
이제 저희가 통장이 다 잠기니까 돈 벌 방법이 없잖아요. 급여나 이런 걸 통장으로 받아야 되는데 케어 시작하면 현금으로 매일매일 받거든요. 얼마나 받고 일하세요? 저희는 30이. 발에 청각까지 멋있네요. 네, 그렇죠. 놀라운 건 대면 실장 역시 다른 제보자들처럼 불법 사채 이용으로 시작해 결국 자신의 통장까지 팔았다는 사실입니다. 불법 사채와 대포 통장 사이에는 대체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 한 전직 사채업자를 만났습니다. 이게 전 돈 빌렸던 애요. 그는 자신도 과거에 악랄하게 불법 추심을 해왔다고 고백했습니다. 100만 원 빌려주고 한 명은 2천만 원 벌고 3천만 원 벌고 그래요. 안 끝내줘요. 절대로. 계속 그냥 피할 수가 없어요. 덫이에요. 내가 이자 까줄게. 이번 달까지 줘. 대신 너 통장 하나 만들어갖고 OTP랑 해서 갖고 와. 아니면 핸드폰 요새는 공기계 이제 개통이 카카오뱅크든 계속 갖고 와. 통장을 팔게 해서라도 말도 안 되는 고금리를 끝까지 받아냈다고 합니다. 불법 사채에서 통장 대여로 이어지는 범죄의 진화. 그 시작은 어디일까? 대출 페이지 있잖아요. 거기다가 문의를 하나를 남기면은 한 10명이 연락이 와요. 그 DB를 저같이 상담하는 분들한테 동시에 뿌려버려요. 그 중에 하나 걸려라 해요, 그냥. 불법 사채가 아닌 법정 금리를 준수하는 정식 대부업체들을 모아놨다는 한 대부업 사이트. 이곳을 통해 실제 대출 문의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대출 보고선 연락드렸었는데 방금 문자 드렸거든요. 네네네. 일단은 제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을 해본 다음에 제가 이 번호로 만약에 5분 내로 연락 못 드리면 저희 쪽에서는 힘들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아직 업체에서 보내달라는 양식을 채우지도 못한 그때 누구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그 자금융통 알아보고 계신 고객님 맞으실까요? 예, 맞습니다. 네네.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아, 저희는 이제 그 전산망에 자금 구하신다는 거 이제 번호 조달받고 연락드렸고요. 사채업자의 전화였습니다. 신상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듯 보입니다.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는 사채업자에게도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그런데 고금리의 난색을 표하자 사채업자는 바로 통장 대여라는 불법 행위를 제안합니다. 과거 조직폭력배 일원이었던 김민중 씨는 사채에서 통장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에 조직폭력배가 있다고 말합니다. 전부 다 이제 건달을 끼고 하죠. 전국 건달들이 다 통틀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통장일, 불법 이자 막 받고 불법 일수. 보통 그럼 사채의 끝은 장대여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장 대여를 하던가 아니면 팔려가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던가. 불법 사채의 고금리를 감당하지 못해 통장까지 파는 채무자들. 그렇게 범죄에 쓰인 통장이 정지되면 그들은 오히려 조직범죄에 더 깊이 가담하는 굴레 속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부채가 생기면 제2금융권, 제4금융권 사채 시장으로 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금융범죄에도 본인이 범죄의 피해자였다가 범죄의 공범이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사채, 통장, 사기, 돈 세탁. 서로의 욕망이 맞물려 돌아가는 이 거대한 범죄 생태계는 지금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많이 접하는 게 20, 30대 분들, 청년층에서 자금 세탁이나 대포 물건 공급이나 많이 개입하는 정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사기 공범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을 일단 처벌받죠. 그래서 함부로 계좌를 빌려주거나 그냥 내 이름만 썼어요가 아니라 사기죄 공범입니다. 공범.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이 오고 나서 30분 안에 다 빌렸던 것 같아요. 그때만 되면 막
손이 떨리고 막 손톱 물어뜯기 시작하는 거죠. 또 어떻게 빌어야 될까? 그냥 600, 700밖에 안 빌렸는데 이자까지 합치면 4천까지 올라왔어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구나. 이래서 정신병에 걸리는 거구나. 지옥이죠, 지옥. 그 사람 목소리가 꿈에서도 나와요. 정말 만약에라도 잡힌다 그러면 진짜 보고 싶을 정도로, 진짜 이 갈고 보고 싶을 정도로 잡고 싶고, 그냥 끝낸 거예요, 한 사람 인생을. 정유 관련 기업의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20대 중반의 박준수 씨. 하루 평균 13시간, 주말도 없이 일합니다. 방 한 칸짜리 월세집에 홀로 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냥 양말이랑 속옷하고 겨울, 가을에 입는 옷 3개 이렇게가 전부. 요 옷이 전부세요? 네. 냉장고에는 뭐 없고요. 뭐 물이랑 그런 거 있고. 아, 냉동실에도 안 보고? 네. 안에 뭐가 채워져 있던 적이 있으세요? 많이 없습니다. 네. 물이랑 음료수 하나, 둘, 그게 끝이에요. 20살 이후부터 지금까지 형편이 나아진 적이 없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어렵게 취업에 성공했지만 바로 그 무렵 불법 사채에 손을 댔습니다. 진짜 맨 처음에는 20만 원 빌려서 일주일 뒤에 30만 원 그런 건데 처음에는 얼떨떨했죠. 이게 뭐 진짜 맞는 건지 아닌지는 몰랐고. 처음 20만 원은 네. 빌리셨어요? 그때가 취직하고 한 달이 채 안 됐었어요. 근데 월급날까지는 3주가 나갔어요. 근데 그 10만 원이 없으면 제가 굶으니까. 그 당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부모님대로 살기가 좀 형편이 저를 도와주실 만큼 그렇지도 않으셔가지고 친구들도 다 대학생이고 그때 제가 22살인가 3살이었는데 대학생이고 돈도 별로 없으니까. 인터넷에 대출을 검색하자 돈을 빌려주겠다는 광고가 쏟아졌습니다. 빌리는 거 쉬워요. 그냥 연락하면 바로 돼요. 그거 엄청 많아요. 그는 가장 규모가 커 보이는 대출 중개 사이트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조건 없이 돈을 빌려주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엔 뭐 이게 그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사채인 줄은 몰랐어요. 그냥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게 대출 30만 원 빌려서 50만 원 갖고. 빌리기는 쉬워도 갚기는 어려운 불법 사채. 그 시작은 이른바 3050으로 불리는 대출입니다. 30만 원을 빌리면 6일 뒤엔 50만 원을 갚는다는 뜻인데 단 일주일 동안 이자만 20만 원입니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이율 20%. 법대로 하면 30만 원을 빌렸을 경우 하루 이자는 163원. 3050 대출은 하루 3만 원이 넘습니다. 연이율로 계산하면 무려 4000%입니다. 일주일과 2주일 단기간에 걸쳐서 원금의 절반 이상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 이자 명목으로 가져간 행위 자체는 우리 법제상 대부업법 또는 이자 제한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연 20%를 초과하는 그 이자에 대해서는 갚지 않아도 되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지금 무슨 문자가 계속 오는데 네. 무슨 문자예요? 이거 돈 갚으라고. 조금이라도 상환이 늦어지면 협박에 시달립니다. 목숨까지 위협하는 사채업자의 문자는 1분 단위로 쏟아졌습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사채업자 마음대로 붙이는
연체료입니다. 시간당 연체료 10만 원이면 하루만 늦어도 연체료는 240만 원이 됩니다. 연체료 때문에 갚아야 할 원금도 늘어나자 그는 또 다른 사채업자에게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의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그 이자를 내기 위해서는 제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또 빌려서 갚고 또 이걸 갚기 위해서 또 다른 곳에서 받고 이렇게 하니까 총 8군데 더 됐을 거예요. 총 빌린 거는 최소 한 7천만 원 이상. 여보세요? 인터뷰 도중에도 빚을 독촉하는 사채업자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입금할게요. 지금은 하고 제가 지금은 안 돼가지고. 아니 완전 사업에서 2차 사업 낼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오늘 내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그냥 알겠습니다. 이런 전화에 그러면 거의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이런 전화를 계속 받으세요? 매일 받아요. 이런 전화를 매일? 이 사람도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폭언이나 강요는 법으로 금지된 추심 행위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까지 언급하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박 씨의 직장에도 협박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사람 괴롭히는 방법을 잘 알아요. 그게 좀 어렵게 들어간 회사인데 거기에 뭐 제 이름으로 그걸 또 넣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리게 한 거. 처음에 신고했을 때는 신고도 안 됐어요.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보신 거네요? 네, 몇 번 해봤어요. 잘 안 도와주더라고요. 원금을 갚고 나서 경찰서 오세요. 이거였고요. 두 번째는 그러게 왜 빌렸어요. 사채의 늪에 갇힌 그는 돈이 생기는 대로 사채업자에게 보냅니다. 월급 190여만 원 가운데 150만 원이 빚 갚는 데 들어갑니다. 그에게 평범한 일상은 사라졌습니다. 저녁 식사는 거의 라면이죠. 두 끼를 안 먹죠. 오늘도 한 끼만 먹었고요. 지금도 빚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라면은 혹시 어디? 라면도 지금 따로 사놓은 건 없고요. 필요할 때만 가서 사고. 당장 오늘 하루도 견디기 힘든 청년에겐 미래를 생각할 겨를조차 없습니다. 제가 스스로 이 상황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원망스러운 거죠. 저도 돈을 갚아야 되는 책임은 있는데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계속 커지더라고요. 30대 김다희 씨가 사람 많은 거리에 나온 건 오랜만입니다. 지난 3월 이후 사람들을 마주치는 게 두려웠다고 합니다. 얼마 만에 나오신 거예요? 거의 한 3개월 정도가 된 거죠. 밖에 나오지를 않으니까. 제가 했을 땐 겨울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여름이 되니까. 가정주부였던 다희 씨는 지난해 이혼 후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옷가게를 열었습니다. 보증금 넣고 인테리어하고 물건을 뭐 하느라 돈을 다 쓴 거예요. 왜냐면 보증금만 3천만 원이니까 다 오픈시키고 뭐하고 하니까 솔직히 몇십만 원이 적는 거예요. 세 군데를 30, 50 빌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나부장이라고 했어요. 대출 중개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나부장은 사실 악명 높은 사채업자였습니다. 원금 90에 1,300만 원 정도 줬으니까 이자만 1,21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가게가 잘 된 덕분에 밀리지 않고 돈을 갚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연말 무렵
돈이 필요해진 그녀가 추가 대출을 요청하자 나 부장이 뜻밖의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100짜리다. 100짜리고 10만 원씩 10번만 갚으면 돼. 근데 이제 너 안 쓰는 통장 있으면 통장을 좀 줘라. 이자도 없이 100만 원을 빌려준다는 말에 통장과 카드를 넘겼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어. 직원이라서 위에서 뭐 시키는 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뭔데요? 또 뭔데요? 미안한데 나체산이랑 하나 보내줘라. 나체산이네요? 그러니까 대표 통장으로 뭐 이렇게 되고 싶어? 뭐 이러니까 얘가 내 통장 명의가 얘한테 있으니까 얘가 또 대표명을 신고할게 이러면 내가 명목으로 빌려주고 100만 원 받은 거니까 아 이게 잘못됐구나. 대포 통장으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에 결국 다희 씨는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잡아준 채로 상체만 하나, 무조건 얼굴은 다 나오고 나중에는 수위가 이제 점점 높아지는 거야. 앉아서 다리를 벌려서 주행 부위가 자세하게 보이게끔 나오라고 아크릴판에다가 펜으로 그 형광펜 같은 걸로 그림을 그려줘요. 이렇게 해서 찍어서 보내라. 구체적인 자세까지 지시했던 나 부장. 하지만 다희 씨는 그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나한텐 지금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나의 모든 생사 여탈권이 심지어 나의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사회적인 거에 대한 영역까지도 지금 이 사람이 쥐고는 흔들고 있잖아요. 이 상황을 나의 능력으로도 헤쳐나갈 수 없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이 상황을 벗어날 수도 없다라고 판단돼 버리면 그때부터는 극도의 무기력감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럼 계속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성착취물을 이용한 신종 추심은 사채업자들이 공공연하게 사용하는 수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보통 상환 날짜가 돼서 상환을 못 갚고 연체가 되게 되면 그럼 봐주겠다. 그럼 연체 이자를 탕감을 해줄 테니 너 이제 나치 사진이나 이제 자위하는 영상을 보내라. 이건 우리끼리만 가지고 있을 테니 대신 그렇게 보내주면 저희 이제 연체 이자나 원금까지도 탕감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꼬드기는 거죠. 나 부장은 다희 씨의 사진을 주변 사람들에게 뿌렸습니다. 가족, 친구, 거래처 사장들까지 가리지 않았습니다.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이 채무자를 가장 두렵게 한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이 이제 다 간 거예요. 남자들한테도 가고 거래처 사장님들한테도 가고 지인들도 지인분이지만 저는 그게 제일 겁났어요. 이 아들한테 내 사진이 간다는 거에 애한테만 사진 보내지 말아줘. 이 아직 어리다. 그랬더니 오케이 좋아. 뭐 네 아들 학교에다가 사진 보내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다 한다고. 널 그거 해주겠다고 나한테. 그래서 내가 죽고 싶다 막 진짜 막 어떡하나 울고 막 했는데 가진 욕설하면서 뭐 시키는 거 다 해. 그럼 죽어. 돈 주고 그냥 죽어. 뭐. 네가 죽으면 내가 네 장식장 가갖고 부조금해서 내 이자 갖고 갈 테니까 죽어라. 다희 씨의 친구 역시 개인 메시지로 그녀의 사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받았고 저희 사촌 형도 받았고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지인 중에서 받은 사람만 5명이에요. 뒤에서 그 사진이 어디에 풀릴지도 모르고 답답해요. 엄청 답답해요. 지금도 속이 막 열불 나요. 피해자의 사진이 어디까지 퍼질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보통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보통 팔죠. 악용을 하죠. 예. 판다는 거는 그거를 어디다가? 보통 이제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 이제 부업이라고 하죠. 부업식으로 해서 또 받아서 팔고 하는 거죠. 나 부장의 성착취 추심으로 그녀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거래처에 자신의 사진이 유포되면서 가게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팔지 못한 옷은 고스란히 손해로 남았습니다. 다희 씨는 나 부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꼭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예요. 내 인생 바닥을 치게 만든 사람인데 더 이상 뭐가 무섭겠냐. 나는 죽더라도 그 사람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 다희 씨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사용된 3개월 동안 나 부장이 벌어들인 수익은 얼마나 될까? 채무자로 보이는 인물은 87명. 이들이 입금한 돈은 1억 1천만 원이 넘습니다. 나 부장 측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계좌에는 정기적으로 돈을 옮긴 흔적도 있었습니다. 이 통장에서 하나의 계좌로 빠져나간 돈만 5천여만 원.
나부장에 대해 아는 것은 그가 사용한 전화번호 4개뿐이었습니다. 직접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모두 연결이 되지 않거나 이미 사라진 번호였습니다.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폰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업자들은 이제 통장을 빌려준 사람과도 연락을 취할 때도 이미 대포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차피 이제 그 휴대폰 대포폰은 그냥 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다희 씨에게 사진을 요구한 사채업자는 또 있습니다. 김 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성관계까지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 김 부장이라는 사람은 잠자리도 하고 이자도 내가 달라고 하니까 사진만 하면 안 되지. 집으로 와. 몸으로 때워. 그럼 내가 인정할게. PD수첩은 김 부장이라는 가명으로 활동 중인 사채업자를 수소문한 끝에 그의 거처를 찾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던 그때 그가 나타났습니다. 혹시 김 부장 혹시 아니세요? 저 아까 전화했던 MBC 네, 어떻게 알고 건드렸어요? 혹시 맞으신 거죠? 김 부장. 그걸로 사용을 했었죠. 설득 끝에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혹시 채무자에게 성착취물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묻자 내가 나한테 돈을 보내라 이걸로 협박하겠다 그런 것도 없고 오히려 가입자들 중에 여자들 그런 사람들 먼저 자기네가 그러니까 거짓말 하고 보내버리고 다 먼저. 자신은 성착취 추심은 하지 않는다며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사진이나 이런 추심은 안 하는 이유? 네. 그거는 하는 순간 끝이에요. 사진 보내라고 한번 만나자. 사진을 보내라고 했다고 내가? 그런데 다희 씨 얘기를 꺼내자 김 부장은 말을 바꿨습니다. 그 사진이 그 사진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차용증을 보내라고 했었던 거예요. 저희가 받은 거는 이거고요. 이름까지 보냈어요. 자신이 보낸 문자를 보여주자 결국 신체 사진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야 나도 그러면 확실히 안전빵으로 보험을 들어놔야 될 거 아니야. 그 이유로 달라고 했었어요. 다른 건 없어요. 그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안 좋은 직업이긴 하죠.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근데 불법은 아니다. 뭔가 그 경계가 있지 않을까요? 완전 불법이라고 하기에는. 선생님 지금 만약에 돈 빌려대면 쓰실 거예요? 저요? 왜요? 아니까. 성착취 추심의 피해자는 여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장님 고거래 잘하겠습니다. 네, 약속 지킬게요. 하루 12시간 배달 한 건당 4,000원을 받는 성민 씨는 배달 대행 기사입니다. 음식점 창업에 실패하면서 생긴 빚 3천만 원을 해결하려다 2022년 여름 하 실장을 알게 됐습니다. 하강민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냥 돈을 빌려줄 수는 없어. 일단 저한테 이제 나체 전신 동영상을 요구를 했죠. 찍을 때는 몰랐어요. 오히려 돈이 너무 급했기 때문에 찍을 때는 아무 생각도 없었고 보내고 나자마자 내가 미쳤구나. 내가 진짜 하다 이 지경까지 왔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되죠. 하 실장은 성민 씨의 신상과 사진을 배포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하루에 3만 원씩 매일 줘라. 한 번에 갚으면 그때 채무를 종결시켜주고 사진도 지워주겠다. 다리를 타고 이제 한강대 성수대교를 건너서 출근을 하는데 오토바이랑 같이 그냥 저 난간에 부딪혀서 내가 떨어져 버리면 그럼 더 이상 내 주위 사람들한테는 피해가 안 갈 텐데 뭐 그때 하강민이 저한테 했던 얘기는 그거였어요. 네가 죽어도 네 나체 사진이랑 나체 동영상은
네 지인들한테 다 뿌려지게 될 거야. 죽고 싶으면 죽어도 돼. 난 그것만으로도 돼. 하 실장은 SNS에 피해자들의 사진을 전시했습니다. 대부분 남자였습니다. 그의 진짜 정체는 지난 2월 경찰이 해당 조직을 검거하면서 밝혀졌습니다. 29살 박모 씨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정말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장부상 드러난 범죄 수익금은 약 6억 원, 확인된 피해자만 2,500여 명에 이릅니다. 모두 6명으로 이루어진 하 실장 조직. 행동 강령은 무자비했습니다. 저희가 대화 내역에 보면 이제 나체 추심이라든가 채권 추심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있어요. 돈을 빌려주고 그다음에 끝까지 추심해서 받아라. 죽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해서 받아라. 수사 결과 하 실장 조직원의 대부분은 20대였습니다. 중간관리책도 이제 20대 초반이고 총책이 나이가 제일 많긴 한데 이제 뭐 만으로 29살이니까 요즘에 추세가 다 어립니다. 채무자분들도 이제 어리지만 대부업자들도 이제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어떤 이제 쉽게 버는 거를 이제 자기가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 이제 쉽게 벌 수가 없잖아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 그러니까 한번 여기에 한번 젖어들었기 때문에 쉽게 아마 못 바꾸는 것 같아요. 잘. 취재 도중 만난 정 씨. 그도 한때 사채로 고통받던 채무자였습니다. 하루하루 빚을 갚아가던 어느 날 자신에게 사채업자가 제안했다고 합니다. 너 올라와라. 일 시켜주겠다. 그래서 갔더니 걔네가 그랜저들을 타고 왔어요. 와서 저를 태우고 오피스텔로 간 거죠. 그를 따라 들어간 오피스텔 안에는 20, 30대 남자 4명이 숙식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추심팀이었습니다. 저녁 7시부터 욕을 시작해요. 새벽 한 4, 5시까지. 근데 저랑 비슷한 애기 있는 애 아빠한테 저랑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했던 욕이랑 너 갈기갈기 찌겨 죽여버린다. 초등학생 13살 애한테 전화해서 욕하고 있고 네 아빠 지금 죽이기 전에 자기한테 전화하라고 하라고 수천 명한테 매일 그러고 있었던 거였죠. 그들 중에 익숙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그 남자였습니다. 걔네를 딱 봤을 때, 딱 만났을 때 맨날 저한테 욕하던 애가 1살 어린 애였고 솔직히 그냥 너무 평범했던 거예요. 화장실에서 눈물 흘릴 뻔했어요. 아, 내가 이런 애들이 내 자식한테 욕하고 그랬던 거였구나. 무엇보다 죄의식이 전혀 없던 그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됐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자살했었대요. 그래서 그 핸드폰에 전화를 했더니 진짜 장례식장이어서 얘네들이 진짜 이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식장에 전화 들고 왔었어요. 걔네는 자기 핸드폰에 그냥 사고자 하고 느낌표. 그냥 사고자라는 게 돈을 못 갚았다 이 사람. 하고 마는 거죠. 그냥 다 돈으로 봐요. 20만 원, 17만 원 못 벌었다. 더는 견딜 수 없던 그는 일주일 만에 오피스텔을 탈출했습니다. 탈출 전 그는 이른바 수금팀과 함께 현금 지급기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경기도에 CD기 밭이라고 있어요. CD기가 막 수십 개씩 붙어 있는데 전방 한 50m만 걸어도 그럼 거기를 그냥 한 바퀴 싹 도는 거죠. 매일 옷도 다르게 입어야 되고 모자는 무조건 써야 되고 마스크 무조건 해야 되고 매일 신발 다르게 신어야 되고. 벌어들인 수익은 조직의 윗선과 나눠 가졌습니다. 얘네도 20만 원에서 자기네들이 7만 원 받는 거예요. 13만 원을 부장이 갖는 거고 100명을 수금을 했으면 7만 원씩 100명한테만 갖는 거고 이 사람은 13만 원씩 100명한테 받는 거잖아요. 원금보다 많은 연체료, 채무자가 내는 살인적인 이자는 고스란히 불법 사채업자들의 수익이 됩니다. 채무자 한 명 한 명을 협박하고 괴롭힌 대가로 돈을 받아낼 때마다 그들의 주머니는 두둑해졌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얼마 정도? 최소 1,500만 원
최고 많이 버셨을 때 한 달에 얼마? 6천만 원까지 벌었었어요. 한 달에? 예. 팀장급은 보통 제가 들었을 때 3억에서 6억까지도 번 사례를 들었고. 팀장이 한 달에 3억에서 6억? 네. 그리고 부장급들은 기본적으로 10억씩은 넘게 봅니다, 한 달에. 전직 사채업자였던 그 역시 한때 쉽게 버는 돈 맛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만둔 계기가 있었습니다. 봐달라 이렇게 이제 사정사정 했지만은 이제 저희는 절대 봐주지 않고 계속 독촉하고 가족들한테 전화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못 견디게 돼서 부부가 이제 같이 동반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죄책감 때문에 이제 그만두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고 싶은 말. 일단은 빌리면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한번 빌리게 되면 이제 이 한 군데를 갚기 위해 두 군데에서 또 돈을 빌려야 되고 두 군데를 갚기 위해서 또 네 군데에서 빌려야 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자기의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애초에 시작 자체를 말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 자체. 이미경 씨는 올해 초 3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처음엔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어떤 여성분이 전화를 받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상담원이 전화를 했구나. 그래서 아시는 분이 카톡을 드릴 테니 연락 받아줘라. 이렇게 해서 카톡 아이디인가 이렇게 해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녀가 글을 남긴 대출 중개 사이트는 대부업으로 등록된 업체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 후 이미경 씨에게 대출을 해준 곳은 왕 차장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업체 이름조차 없는 불법 사채업자였습니다. 대출 원금은 1,700만 원인데 이미경 씨가 갚은 돈은 약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녀가 종결을 원하자 왕 차장이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누군데? 야 왕 차장이다. 니 개야 너. 그 담임 수업소 해가지고 내가 다 턴다. 이름 뭐야? 왕 뭐야? 차장이라고 잖아. 너희 나 지금서부터 네가 넘긴 자료랑 증거자료 사용자가 다 넘길 테니까. 다 넘겨. 너희 다 넘겨. 상관없다. 끝까지 한 내용 다 있으니까 너 딱 기다려라. 나. 한창 욕을 퍼붓던 왕 차장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제 들으라고 전화번호를 눌리더라고요. 그 상대방에서 여보세요 막 얘기를 하니까 누구 어머니 아시죠? 그 딸의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까지 전화를 한 거죠. 담임 선생님 되시죠? 이 어머님 씨가 지금 선생님 개인 인적사항 팔고 다니면서 불법업자한테 첫 팔고 다니고 있거든요. 왕 차장은 고등학생인 미경 씨의 딸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딸한테 그 전화가 온 거예요. 모르는 사람 전화 가지고 엄마 얘기하면서 너희 학교 찾아간다고 막 그러면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딸아이가 지금 또 많이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가족과 지인, 주변 동료까지 왕 차장에게 시달리자 그녀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수면제도 한 번에 털어놓고 솔직히 죽으려고도 했었거든요. 몇 번도 손도 그어보고. 근데 이제 제가 벌려놓은 게 있으니까 나머지 누가 안겠어요. 그러면 또 애들이 다 안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자식들 때문에. 왕 차장에게 돈을 빌린 사람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들 사이에서 왕 차장의 악명은 높았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경상도와 제주까지 그 피해가 전국적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왕 차장 같은 애들이 제일 악질적이고 이제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해놓고 카톡으로 심사하면서 이자율을 거의 주에 100%를 내려버려요. 제가 이제 그 계산을 한 거를 이제 보니까 한 30만 원 받고 저 한 300만 원 줬더라고요. 300만 원을 줬는데도 계속 저한테 이제 한 거의 200만 원 상당의 돈을 더 내놔라 이러고 있는 입장이었어요. 얘네들 때문에. 사실 진짜 뭐
가정도 파탄 나고 뭐 직장 잃고 아니면 진짜 목숨도 잃고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불법 사채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한국금융범죄연구센터의 이기동 소장. 왕 차장 피해자들의 호소가 이어지면서 그 조직을 조사했습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담을 해주는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사람도 왕 차장이라는 닉네임으로 상담을 받았어요. 두 번째, 부모님한테 협박하고 지인들한테 협박하는 역할을 했던 또 왕 차장이 하나 있었어요. 왕 차장이 이제 닉네임으로 4명이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을 담당하는 상담책, 그리고 추심책과 인출책,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는 총책임자까지 왕 차장은 모두 4명이라는 것입니다. PD수첩은 왕 차장으로 활동한 이들을 추적한 끝에 최근까지 사무실로 사용됐다는 한 오피스텔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황급히 사무실을 비우고 떠난 상태였습니다. 왕 차장은 바로 이곳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고금리 사채와 불법 추심 행위를 벌였습니다. 급한 일이 있으셨나? 이렇게 음식물도 다. 냄새. 요즘으로 바나나 지금 만기 전에 먼저 이사 좀 일부 나가신 것 같으니까. 그런데 미처 지우지 못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왕 차장으로 활동한 이들의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한 명씩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핸드폰 되시나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희 MBC PD수첩팀인데요. 예. 네, 저희 이번에 왕 차장 건 관련해서 저희가 좀 취재 중에 있는데 죄송합니다. 전 직원이라 잘 모릅니다. 직원이라 잘 모른다는 그는 사실 이미경 씨를 협박했던 그 목소리의 장본인이었습니다. 야, 이 씨X라 왕 차장이다. 그 씨 담임 수업도 해가지고 내가 다 턴다. 너흰 개 씨X라. 상담책이었던 여자 왕 차장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왕 차장 건 관련해서 저희가 좀 취재 중에 있는데 저한테 왜 전화하셨어요? 전화하지 마세요. 저희랑 좀 대화 나누실 생각은 좀 없으실까요? 4명의 왕 차장 중 실질적인 대표이자 총책임자로 알려진 남자. 그의 진짜 이름은 장모 씨였습니다. 총책 장 씨를 알아보던 중 그가 불법 사채 조직인 왕 차장 외에 등록 대부업체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장 씨가 대표로 등록돼 있는 대부업체 주소로 찾아가 봤습니다. 한참을 찾아다니다 발견한 장 씨의 사무실. 공유 사무실 안에 있는 한 칸짜리 작은 방이었습니다. 사람 없는 책상 한 개와 벽에 붙은 정식 등록증이 전부였습니다. 왕 차장이면서 장 대표인 그는 어떻게 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할 수 있었을까? 저희 나라는 대부업이 약 20시간 이상의 교육만 수료하면은 등록증을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칭 이야기하면 바지를 세운다 그러죠. 바지 사장. 바지 사장을 통해서 이제 대부업 등록증을 빌려서 이제 일정의 이제 금액을 대가로 지불을 하고 그걸 빌려서 네이버나 이런 이제 대출 이렇게 등록을 해 놓는 거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뒤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자기들의 쪽으로 땡기는 거죠. 대부업 등록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런데 불법 사채업자에게 등록 대부업체는 왜 필요했던 걸까? 대출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해야 되거든요. 광고를 하기 위한 이제 하나의 방편으로 일단은 대부업 등록을 해요, 정식으로. 광고를 보고 연락을 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대포폰, 이제 다른 가명의 직책, 대포 계좌를 사용해서 이제 피해자들한테 대출을 해주고 돈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불법 대부업이라고 하면 100%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등록 대부업체로 채무자들을 확보한 다음 정작 대출을 진행할 땐 왕 차장 이름으로 고금리 사채를 쓰게 하는 겁니다. 총책 장 씨에게 통화를 요청하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MBC PD수첩팀입니다. 말안 되는 소리 하니까 무슨 그렇게 지랄입니까? 왜 직원들한테 연락해서 뭐 취재하냐고 전화를 하고 있습니까? 그의 심기는 매우 불편해 보였습니다.
고금리 대출한 건 맞으시지 않으세요? 내가 알아서 처벌받을 거니까 이형 끄시고 뭔데 전화해서 지랄들입니까? 지금 만나뵐 수 있을까요? 내가 당신을 왜 만나 이 불법적인 일을 하신 거에 대한 죄책감은 없으세요? 아이 꺼지세요. 왕 차장은 맞으세요? 꺼져 이 개X야. 그는 더 이상의 통화를 거부했습니다. 불법 사채를 이용한 범죄는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수법은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일어나시고 땀 흘리지 않고도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욕망에 불법 사채 시장은 여전히 상황입니다. 해마다 단속과 검거를 해도 불법 사채의 싹은 다시 자랍니다. 보통 이제 한 개의 조직이 있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하다가 이제 일을 그만두고 나와서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는 수법이나 방법이 똑같은 겁니다. 같이 일했던 팀원들이죠. 팀원들이 그만 나와서 개인적으로 하는 사례들 많이 봤습니다. 불법 사채업자들에게는 쉽게 잡히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얘가 파출소 가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럼 파출소에서는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럼 걔네도 경찰에 전화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서워하는 거 없이 걔네 경찰이랑 싸워요. 그냥 대포폰 하나 버리는 거예요. 그냥 유심 하나. 그러니까 한 사람도 10개씩 만들 수 있는데 100명이면 걔네가 대포폰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1000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 버리는 거예요. 고속도로 가다가도 뭐 경찰 전화 오면 유심씩 던지고. 현직 사채업자 김 부장 역시 경찰 수사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해야겠다거나 잡히겠다는 걱정하셨어요? 솔직히 그렇게 개의치 않게 생각해요. 이게 하다 보면은 좀 별로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있고 안 잡는 거 맞나? 안 잡는 거겠지. 이게 무슨 대한민국에서 나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을 건데. 최근 경찰에 적발된 사채업자의 측근이 PD수첩을 찾아왔습니다. 총책까지 검거된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주변 형들이 이 일을 하고 있다가 경찰 적발되고 나서 이제 그 후에도 따로 이제 하고 있어가지고 제보하게 됐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그 형이 저한테 일하자고 연락 와가지고. 조직은 깨져도 남은 이들이 불법 사채를 이어간다는 것. 조직에서 어떤 사람이 잡혀갔잖아요. 네. 근데 계속 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돈이 되니까요. 처벌도 약하고. 처벌도 약하고. 예. 지금 이 잡혀간 분들 이 형을 좀 낮게 받을 거라 생각하세요? 예, 무조건 낮게 받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들이 예상하는 처벌 정도가 있나요? 벌금? 이들이 갖고 있는 전국의 가장 아픈 정수리는 돈이에요. 이 돈을 빼앗아야 돼요. 이 돈을 밥숟가락 하나도 남김없이 빼앗아야 되고 그게 환수가 안 되면, 그게 몰수가 되지 않으면 그들은 또 범죄를 저지르죠. 부패재산 몰수법을 좀 확대를 해서 사실상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환부해 줄 수 있는 요건을 좀 넓혀야 돼요. 불법 사채업자가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큰데 국가가 환수한 금액은 적다 보니 불법 사채 시장의 악순환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피해자 역시 사채업자에게 돈을 돌려받기도 어렵습니다. 인간이 가장 어려울 때 천사의 미소를 하고 다가와서 그 돈을 빌리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악마의 얼굴로 그 사람의 삶을 파괴시키는 최악의 범죄, 그게 사채다. 지금 고리대금업자 얘들 처벌하는 거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거는 처벌해야 돼요. 하지만 그 뒤에 붙는 거는 이 청년들이 왜 사채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고민.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되는 정책.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